뉴스 브리핑.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여성 인권 옹호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전이성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중 어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7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고인은 미국 진보의 상징과도 같은 페미니스트였습니다. 전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역사적 존재감을 가진 법학자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된 긴스버그는 27년간 대법관으로 지내면서 성평등과 여성 낙태권을 옹호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후임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차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이 긴스버그 대법관의 유지였다면서 유권자가 먼저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상원이 고려할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안에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고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지명자가 나오면 그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신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내일부터 중국의 유명 동영상 앱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모바일 메신저 위챗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행정관료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기간 동안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 안전을 핑계 삼아 증거도 없이 이들 기업을 사냥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미국 투자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며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패권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특정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혀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 4월까지 전 국민을 위해 충분한 코로나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3월 말까지 7억 도스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스캇 애틀라스 박사의 발언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지난번 CDC 국장인 레드필드 박사가 의회에서 증언한 2분기 말이 되어야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으면 24시간 내에 보급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로체스터에서 집단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최소 14명이 다쳤다고 로체스터 경찰이 밝혔습니다. 한 목격자는 ABC 방송에서 사건 현장의 총성이 베트남 전쟁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십 발의 총성이 울린 이 사건은 펜실베니아 애비뉴에서 밤 12시 25분경 발생했습니다. 18세에서 22세로 보이는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사망했고 14명의 부상자들은 2개의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상자나 용의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체포된 용의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대선이 4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네소타, 버지니아,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등 4개 주에서 조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우편 투표용지 발송에 이어 조기 투표가 시작되면서 대선과 총선이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올해 선거는 우편 투표 신청자가 예년보다 많아 현장 투표가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CNN,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투표소에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4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등 긴 줄이 만들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우편 투표에 대한 불안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다코다와 미네소타 선거 당국자들은 모두 조기 투표에 대한 관심이 2016년 때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주인 중 수백만 명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법원 경매로 넘어간 집이 급증하진 않았지만 많은 집주인이 강제로 집을 넘기고 세입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돈을 갚기 어려워진 다수의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지난 10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올라 이를 팔면 충분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지은행연합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7%에 해당하는 350만 명이 상환금 일시유예 대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상황이 임대주택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싸움을 말리려고 총을 꺼내 들었다가 오히려 몸싸움이 더 격해지면서 실수로 딸 얼굴에 총을 쏘는 사건이 어제 애틀란타에서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굴에 총상을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했는데요.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3명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학생운동 세력과 반정부 단체들이 19일 방콕에서 2014년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를 열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1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5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석자들은 그간의 금기를 깨고 군주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왕실 모독죄 철폐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왕실 예산 편성, 왕실의 정치적 견해 표현 금지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일명 깜깜이 환자 비중이 28.1%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신규 환자 1,883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5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명절 대이동으로 코로나19가 전국 유행이 되는 게 아닐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높은 이들은 어르신들인 만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하는 것이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이 법조계의 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어제 87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긴즈버그 대법관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았던 법조인인데요. 특히 성평등 그리고 여성 인권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일면에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이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그만큼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방 대법관은요, 한 번 임명이 되면은 평생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은 은퇴를 선언하거나 또는 굉장히 큰 잘못을 지어가지고 탄핵이 되기 전에는 그전에는 죽을 때까지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연방 대법관입니다. 긴즈버그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요, 암투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왔는데 공화당 측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강이 그렇게 나쁜데 과연 대법관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만 은퇴해라 라는 압박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병 생활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이 연방 대법관이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9명의 대법관 중에서 5명이 공화당 쪽, 그러니까 보수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이고요. 이 4명의 대법관이 진보 성향을 가진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긴즈버그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진보 성향을 가진 대법관으로 유명한데 만약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수 성향의 법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6대 3이 돼버리는 거죠. 보수 진영의 대법관이 6명이 되고, 그러면 이 법조계에서, 사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긴즈버그 대법관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두면 이거 나라가 개판되는데 나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끝까지 지켜야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며칠 안에 후임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고요.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원내총무도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하면 투표하겠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당장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지금은 대통령 선거 중이니까 이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둘 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어차피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입장인데 지금 본인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뽑힌 다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그 다음 대법관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지다 그것이.
긴즈버그 대법관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유지가 내 후임자는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간절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지금 9명의 대법관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서 대법관이 된 사람이 지금 2명입니다. 이제 요번에 만약에 1명을 더 하게 된다 그러면은 3명의 대법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요. 이 4년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 중에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런 대통령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관이 평생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된 셈입니다.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올해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편 투표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결국은 대법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법관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이 대법관의 구성이 보수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냐 지금 상태로는 보수 진영이라고 봐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는 삼권 분립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부 이거 견제를 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선례들을 남겨서 보여줬습니다. 공화당 대통령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대법관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어느 당리학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법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법으로 이야기해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자기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쪽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법관 임명을 두고 지금 날이 선 그런 공방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하필이면은 지금 의회는 경기 부양 법안을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뭐 2조 달러 규모가 되느냐 1조 5천억 가지고 합의를 보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의 이슈가 더 하나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악재가 될지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또 서로 간에 뭔가 협상이 벌어지게 되는 또 호재가로 변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의 골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추측은 저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저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무조건 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라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밋 롬니라든가 리사 머코스키 같은 그런 상원의원들은 지금 투표하는 거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투표에 반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만약에 이 투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원들이 늘어난다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이 생긴다거나 혹은 또 의사진행 발언을 이제 방해하는 의사진행 발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을 질질 끌게 하는 선거 뒤로 시간이 밀리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투표가 부결되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 가지 좀 저희가 예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방 대법원을 상원에서 투표해서 결정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요.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결정이 아니고요. 찬성과 반대 투표를 해서 어느 쪽의 수가 더 많이 나오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찬성표가 50표다 그러면은 이거 과반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반대표가 48표면 그러면은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니까 그냥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실제로 50대 48로 통과돼가지고 대법관이 된 분이 있습니다. 브렛 캐버너라는 분이 그렇게 해서 대법관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공화당 쪽의 의원들이 여러 명이 그냥 집단으로 투표를 안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숫자가 역전되는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오냐?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대법관 지명과 그 투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100% 다 진행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대법관의 결정이 이 대법원의 구성과 그리고 또 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할 것이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저희가 관심 가지고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9월 19일 오늘은 9.19 평양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딱 2년 되는 날입니다. 이 평양 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서 같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리고 ICBM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실제로 폐기했죠. 폭파시켜버렸죠.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발굴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경비구역, 그 JSA라고 부르는 그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초소들을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그런 실천을 옮겼죠. 행동으로 옮겼죠. 그리고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하고 서해에는 경제특구, 동해에는 관광특구를 만들자. 이런 합의를 했었는데 그건 좀 진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개성공단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지를 다시 정상화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진행이 썩 안 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하자라는 이야기도 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진행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죠. 뭐 유엔 제재에 결의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평양 공동선언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급기야는 이제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 한 지 2주년이 됐는데도 일체 논평을 내놓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돼버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인 만큼 지금 계속해서 이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라는 부분이죠. 미국이 지금 하필 대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인 동포들, 또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한반도, 우리 조국 한반도의 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선거가 올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대통령을 뽑는지 좀 더 신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죠.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꼭 유권자 등록하시고,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에 직접 참여하셔서 이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훌륭한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